새누리당의 옥새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김무성 대표의 3월 15일 당시 104군데가 공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수 우선 추천 지역 8군데가 마음에 안 든다고, 그 중에 뭐 2군데는 또 탈당을 해버렸고, 자관 최종 6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 3일을 주말까지 뻗대기다가 또 그제부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옥새파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삼국지 위오촉, 유비 나오고 뭐 제갈량, 관웅장이 나오던 그 삼국지의 무대인 후한말에 환관들이 서로 발호를 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곳곳에서 군대가 벌기를 해서 이제 세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던 그쯤, 즉 후한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형태는 유지하고 있을 때 옥새를 소유한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하면서 옥새를 뺏고 빼돌리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. 전부 다 뭐 유비도 그랬고 뭐 동탁도 뭐 송견도 또 거기에 이제 조조도 다 옥새를 지키겠다고 서로 싸웠습니다. 명분은. 그런데 결국 그 옥새라는 부분을 손에 넣어봤자 천하를 통일했던 조조 일가도 또 금방 무너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옥새라는 게 무의미한 건데요. 김무성 대표 저러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. 본인은 지금 측근들 완전히 다 살았습니다. 지금 거의 전사자가 없이 100% 전력을 보존하게 된 데는 김무성계고요. 그러면 김무성계가 그랬으면 비박이 이겼다는 말이야. 비박하고 김무성계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. 비박에는 친김무성, 그리고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운 친이명박, 그리고 이 탈박한 사람들, 즉 옛날에는 친박이라 그러다가 설거문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놓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유승민계와 더불어서 뒤섞여 있습니다. 근데 최종적으로 비박계의 점수를 보면 김무성계는 거의 90점 이상 받았고요. 유승민계는 뭐 어제 김상훈 의원, 이혜훈 의원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0.5% 미만으로 이겼다죠. 그래서 두 사람은 살아났습니다. 근데 뭐 다수는 지금 집에 갔고 유승민 공천은 지금 오늘 결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유승민계는 한 20-30점. 그리고 이제 진위계는 이동관, 임태희, 이재호, 강성규, 최금락, 진수희 거의 전멸했습니다. 심재철, 정병국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한 10점 이렇습니다.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탈박 인사 진영이요, 어제 더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. 김종인 대표하고 나란히 서서 입당 원서를 마치 상장 받듯이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. 기초연금 문제로 정권하고 맞서서 물러났는데 그 기초연금 문제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에서 본인은 연계해서는 안 된다. 또 정권에서는 그 기초연금 문제를 다 주기는 부담스럽고 뭐 소득한 70%까지 주되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액수 얼마 넘는 사람은 그 연계를 해서 안 주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. 저는 연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. 왜 그 문제를 갖고 있느냐. 사실 저는 진영이 다른 문제 때문에, 즉 자기가 장관인데 이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 자기 의견보다는 뭐 청와대 수석이나 측근들 의견이 더 반영되고 대통령 면담이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 문제를 갖고 사표를 던졌다고 봅니다. 이분 개성은 강한 사람인데요. 그래도 여기저기 다 붙었습니다. 자, 97년 대선 때 이해창 씨 특보로 이렇게 판사를 하다가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는 대표 비서실장을 해서 오리지널 친박이고, 또 그 이후에 탈박하는 척 했다가 또 지난 대선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행복추진이 김종인 위원장 밑에서 부위원장을 맡았죠. 김종인 감시 역할을 맡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을 세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또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3번 했고 첫 개각에서, 즉 조각에서 복지부 장관을 맡았습니다.
이 정도로 가눈이 좋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. 대한민국의 판사한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늘렸습니다. 이분은 전북 고창 출신인 걸로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, 뭐 고향이 어디면 좀 밝히면 될 건데 어디에도 자료가 잘 없습니다. 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전북인 건 확실하고요. 고향은 정확하게 기재하고 삽시다. 저보고 무슨 호남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이 소문 퍼뜨린 사람 많은데요.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는 경남 사천이 본적지입니다. 그리고 출생은 부산에서 했고요. 그래서 오리지널로 경남 사천에서 살던 사람이 부산에 가셔가지고 제 부친이 저를 낳았습니다.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났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고향이 어디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? 본인이 여권을 택했고, 그래서 여당에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3번 하고 비서실장하고 대표 비서실장하고 특보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. 이렇게 관운이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요. 이분은 왔다 갔다 해도 관운이 이렇게 좋으면 특별한 뭐 능력이 있는 겁니다. 아부를 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처신의 달인이라고 봐야 되지요. 박 대통령은 한 번 간 사람은 안 보는데 이분은 또 가도요. 또 보고 땡겨다가 씁니다. 관상을 보면 굉장히 이분 처신을 잘하게 생겼습니다. 제가 처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로는 아부라고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까지 나옵니다. 제 같은 경우는 아부를 못해서 이렇게 초야에 묻혀서 꿋꿋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? 이런 분은 아부 굉장히 잘하는 분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분이 어제 국민의당에 서서 권위주의를 타파 어쩌고 저쩌고 분열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하는데요. 아마 김종인 대표는 자신의 경제 또 이 진영의 복지, 즉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용으로 이분을 쓰고 또 조홍천과 더불어서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격수로 활용을 하고 상징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거짓이었다. 실천하지 않고 있다. 이런 부분 용도로 이분을 땡긴 걸로 보입니다. 아예 여기는 공천도 제대로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비워놓은 부분도 있었어요. 자, 이분이 용산으로 이제 당선되려면 거기 요즘 여건이 약간 우세한 지역입니다. 제가 볼 때 53대 47 정도로 여건이 우세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무소속으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본인의 당선 가능성은 더민주가 높습니다. 그래서 더민주로 간 건데요. 새누리당이 공천을 줬으면 또 새누리당에서 또 국회의원 하고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당적을 바꿀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당이 나하고는 굉장히 안 맞더라. 계속 삐걱거리더라. 그래서 맞는 당으로 간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고 가는 부분은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.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 당에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탈당이 되니까 저 당에 가면서 그때부터 권위주의, 즉 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겠죠. 분열, 또 그런 거 이야기하겠죠. 그러면서 저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좀 기가 찹니다. 자, 경계선을 넘나 들어도 요즘 뭐 김종인이 저기 가 있고 또 강공균이 이쪽에 온다 그러고 선대위원장으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윤여준부터 시작해서 이산도 뭐 수많은 사람이 경계를 넘어 다니는데요. 저는 민주당에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떠나서 이렇게 뭐 보수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어떤 개혁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고요. 또 나올 때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진영을 옮겼다 어쨌다 뭐 했는데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요. 당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. 그리고 저는 뭐 정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집착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저보고 말이 나온 김에 무슨 공천을 못 받아서 요즘 뭐 논조가 좀 바뀌었니 어쩌니 찌질한 인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저는 아예 출마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이번에 공천 신청을 어디에 내지도 않았고 출마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도 않았습니다. 왜? 저라는 사람은 옳은 소리를 입 바른 소리를 뺐다간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제가 그런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고요. 그러기 때문에 벼슬을 시켜준다 했을 때도 안 한다 했고 이번에도 그냥 출마를 안 하는 게 내가 원칙을 고수하는 길이다 하고
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디 출마하겠다고 기웃거린 적이 없습니다. 그냥 제 갈 길을 간 거죠. 한때는 해볼까 생각을 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강연도 했죠. 그런데 이 판이 저하고는 안 맞는다는 걸 알고 바로 접었습니다.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.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, 출판,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.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.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.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. 개복합. 자, 어쨌거나 이 김무성 대표의 이 당무 거부가 이렇게 한 2, 3일 만에 또 돌아온 것은 이번에 30시간의 법칙을 넘겨서 한 50시간 됐다 어쨌다 이랬는데요. 이건 친박 비박이 짜고 한 겁니다.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한번 보십시오. 자, 살생부 터졌다가 그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. 27일 녹취했다잖아요. 살생부 터진 날. 그래갖고 3월 8일쯤 뒤늦게 녹취가 터졌지 않습니까? 그 터진 다음에 한동안 세게 치고 박다가 가출도 하고 사무총장 이러다가 돌아와서 기친 김무성계가 거의 100%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냐? 친박 비박이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죠. 합의 없이 어떻게 단수 공천이나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한 명도 김무성계가 안 날아갈 수 있습니까? 물론 경선을 하면 자기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살아왔지만 김무성계가요. 거기에 반해서 지금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은 경선에 8명 나갔는데 3명밖에 못 살았고 김재원이까지 하면 9명 나가서 3명밖에 못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 친박이라고 불리어지는 진박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 중에 김재원, 조윤선, 최영두, 윤두현, 허남식, 정광삼, 최상아, 하춘수 이런 사람들이 경선에서 탈락했고요. 윤창건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우선 추천 지역이 되는 바람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무슨 유승민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서 진박들이 다 낙선하고 있을까? 저는 그거라고는 안 보고요. 대통령 이름 팔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을 열심히 갈고 닦지 않았는데 비박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 지역에 가가 오랫동안 지역에 휘젓고 다녔고 진박들은 어떻게 뭐 대통령 팔고 이러면 해결되겠지 하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뒤늦게 갔다가 탈락한 부분입니다. 진박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 많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0% 정도가 친박들로 채워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친박이 낭만이 어쩌니는 친박들 중에서 특히 진박들 중에서 선거나 이런 걸 잘 모르고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뻣뻣하거나 적응되지 못하고 안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대통령 이름 팔고 어깨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떨어진 거죠. 일부가요.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승민으로 수도권 여론이나 여론이 악화돼서 진박들이 떨어졌다. 제가 뭐 친박을 비호해 줄 생각도 없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제가 보는 견지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안 해서 다 경선해. 그리고 또 경선 제도 자체가 신인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겁니다. 이번에 정무특보 3명이 뭐 윤상현, 김재원, 주호영 다 낙마한 이후 주호영은 오늘 재심도 기각됐습니다. 자, 두 사람은 척근이라고 좀 뻣뻣하게 해가지고 다니는 탓일 거고 한 사람은 척근이었는데 원래 친박도 아니었는데 정무특보까지 시켜줬으면 정무특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그만둘 때 일방적으로 그만두고 그랬습니다. 그런 탓이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좌우간 김무성 대표의 척근은 위기를 맞았는데 녹취 사건 이후에 사무총장 가출 이후에 다 살아났습니다. 그냥 이렇게 됐다고는 보질 않습니다. 자, 김무성 대표가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자, 이번에도 친박이 많이 됐다. 내가 위기다. 자, 내가 망신스러운데 이대로 공천이 끝나면 상향식으로 했다가 내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비박의 친이계 친유승민계
탈바퀴가 나한테 날릴 거 아니냐. 내가 끝까지 싸우는 모양을 한번 흉내는 내야 되겠다. 그리고 뭐 도장 안 찍고 뻗댕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뭐 내가 입을 열면 죽는다. 뭐 답답하다. 침묵한다. 어쩐다 하지만은 이분은요. 지금 총선 이후를 생각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. 또 그러고요.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공천을 최대한 늦추어서 떨어진 사람들이 귀찮게 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무소속 출마하는 걸 막으려고 공천을 예민한데 좀 늦출 필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거지. 새누리당의 저 문제 내가 금방 수습되고 둘 다 짜고 하는 거다. 이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비대위는 뭔 비대위요. 새누리당에서 무슨 대표 쫓아내고 비대위 만들고 이런 정도로 능력이 있고 다이나믹했으면요. 벌써 공천 문제들 다 정리됐을 겁니다. 유승민이 제일 처음 잘랐겠죠. 자, 그리고 친박은 뭐 솔직히 이번에 자기들이 한 60% 공천했으니까 안심이다 이래 생각할 건데 김무성 대표가 노리는 건 그겁니다.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서 한 60, 70%는 공천을 했을 건데 친박계로 2014년에 서울시장, 국회의장, 대표 선거에서 판판이 비박이 이기고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김 대표는 이래 생각할 겁니다. 너가 아무리 친박이라고 꼽아서 당선시켜봐라. 자, 총선 끝나면 대통령 레임되고 올 건데 그때부터 또 내가 열심히 작업하면 자기 권력인 너한테로 오게 되겠다. 그래 내가 이번 내 쪽에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런 것만 다 보존만 하고 있으면 핵심 전력만 보존하고 있으면 그 뭐 김용학이 김성태 박민식이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. 이런 사람들만 다 보존하고 있으면 결국은 내가 또 다 땡길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자, 이것이요. 김무성의 지금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다 죽을 뻔했지만은 상향식을 믿겠다고 오판했다가 밀겠다고 오판했다가 이 이항구 친박의 마지막 반격으로 다 죽을 뻔했지만 핵심 전력은 다 보존한 채 전략적으로 태갑에 있다가 또 총선이 끝나면 밀고 들어가면 된다. 반기문이 주면 내가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.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현명한 생각이라고 봅니다. 이번에 사실상 제일 알짜배기는 김무성이 걷어설 수가 있는데요. 친박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물밑딜에 응했는지 참 궁금하네요. 그리고 유승민은 뭐 오늘 결정한다는데요. 본인은 절대로 먼저 안 던질 거니까 이항구 위원장이 오늘 빨리 결정하세요. 오늘 빨리가 아니라 오늘 결정 안 하면 유승민이 등록을 못하는 사태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자, 공천을 날려야지. 결정을 안 함으로써 무소속 등록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 유승민 지역구를 공천을 안 해서 유승민을 갖다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못하거나 안 그러면 22일 날 6시 이후에 업무가 끝난 이후에 해서 즉 유승민이 탈당을 못한 상태에서 무소속 등록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거는요. 당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. 사람을 죽일 때도요. 당당하게 목에 칼을 쳐서 죽여야지. 니는 역적이다 하고. 뭔 겁이 나가지고요. 밤에 자는데 무슨 사약을 먹이는 이런 짓을 합니까? 몰래.